눈이 멀었어? 벽지지. 작은 방에 곰팡이 핀 데가 있어. 그거 좀 덮으라고. 지금요? 제가 어떻게 벽지를... 뭐가 어렵다고 그래? 풀 발라서 붙이면 되는 거지. 어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 어머님, 저는 벽지 바르는 법을 모르겠어요. 게다가 허리도 너무 아파서... 아니,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해.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할까? 내 허리가 너보다 안 아프겠어? 무슨 소리야? 날씨가 더워서 그래? 어머니께 그게 무슨 태도야? 이제 그만할래.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이제 60 넘은 지 오래야 힘들다고 30년 넘게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녀처럼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 이런 망종이 다 있나? 내가 얼마나 널 아껴줬는데. 아껴줬다고요? 언제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 적 없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여사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된 지금까지도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환갑이 코앞인데 아직도 시집살이라니.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또 한숨이야? 누구나 다 사는 거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명절 문화를 없애고 싶었지만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명절은 효자 남편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명절에 애들이랑 여행이나 가면 어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뭔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명절에 안 내려가면 효도가 아니지. 김순애 여사는 황혼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지? 요즘 며느리는 어때? 엄마, 다들 잘 지내요? 민지는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좀 힘들어해요. 그렇구나. 너희는 명절에 꼭 시댁에 가지 않아도 돼. 여행도 가고 신혼집에서 쉬어도 되는 거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아니다. 난 너희가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녀는 아직까지 며느리 도리를 강요받고 있었으며 시집에서는 가정부처럼 그녀를 부렸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와 설거지는 기본이고 시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지난 35년의 세월 동안 이제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순애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이번만 참자. 다음엔 꼭 안 갈 거야. 하지만 그런 다짐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의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보이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김순애 여사는 지금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소금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큰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큰동서를 향한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혼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좀 피곤하셨나 봐. 원래는 저러시지 않아. 정말 형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아, 형수님은 좀 소심해서 그래. 어머니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하지만 김순의 여사는 직감적으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이웃 주민들이 그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애 씨 어머님 모시기 힘들지? 우리 동네에선 다 알아. 저 댁 며느리는 고생한다는 거. 마을 슈퍼 할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리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지만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심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쩌니? 우리 집은 명절 음식이 많단다. 빨리빨리 해야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내가 뭐 어떡하라고. 좀만 참자. 그 좀만이 3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김순의 여사도 60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한때 사랑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어머니 말만 듣는 꼭두각시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또다시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앞으로 얼마나 더 오가야 할까? 뒷자리에서는 손자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숨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순의 여사가 시집에서 겪은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시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가정을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옛 사진첩을 보다가 시아버지의 사진이 나오면 몸서리를 쳤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 아버님 생전에 찍은 거네. 남편은 급히 달려와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참 듬직하셨지. 요즘도 꿈에 자주 뵈신다. 김순의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듬직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음식 먹어본 적 없다고.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항상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3시간 거리의 시골집까지 매달 내려가야 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온갖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 순애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새 일도 바쁘고. 남편의 변명 같은 말은 늘 시아버지의 분노에 묻혀버렸습니다. 뭐 내가 지금 계집애 편들어? 어디서 배웠어? 그런 버릇은? 너 요즘 집안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 남편은 즉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리 50대 중년 남성이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골집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순의 여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난 정말 지쳤어. 뭘 또 그래? 부모님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지. 모시는 거랑 학대당하는 건 달라.
난 늘 시집에서 하녀 취급받는 거 몰라? 남편은 핸들을 꽉 쥐며 대꾸했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과 등 돌리고 살 수 없어. 알잖아, 형님도 똑같이 부모님 말씀만 듣잖아. 형제가 똑같아. 다 효자병 걸렸어.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효자병. 그게 뭐야? 부모님 공경하는 게 병이라고? 뭔 친정에도 안 가면서 왜 우리 집에만 그래? 김순의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집에서는 시숙도 시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형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숙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명절이면 언제나 김순의 여사만 부엌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형님은 운이 좋았어. 먼저 가셔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죄책감에 얼른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 어릴 때 사고로 죽은 뒤 시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쏟는 집착적인 사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30이 넘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슬픔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순의 여사는 문득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동생 이야기 좀 해줄래? 어떤 아이였어?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 그냥 활달했어. 웃음도 많고. 근데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시어머니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 어머니는 그때 너무 힘드셨어. 지금도 아마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으신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냉정함과 까다로움은 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정당화될 순 없었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아직도 형님 정순 씨의 장례식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씨 속에서 그녀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형님의 고단했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그날 평소와 달리 화장실에 숨어 오열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초상집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5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그것조차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불쌍한 사람, 저 할망구 밑에서 살다가 심장이 버텨낼 리가 있나. 애도 없이 평생 시달림 당하더니 결국 몸이 견디지 못했지. 이런 말들이 동네에 퍼졌지만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 이틀 후 김순의 여사는 시숙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좀 쉬세요. 시숙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의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모시느라 늘 바빴다는 핑계로 그 말에 김순의 여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숙도 남편과 똑같은 효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만 우선시하느라 정작 자기 배우자는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김순의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주버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럼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근데 생각해 본 적 있어?
형님이 왜 그렇게 일찍 가셨는지.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사람이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님 때문이라고 수군거려. 자식이 없다고 평생 구박받고. 헛소리 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순애 여사는 시어머니가 정희 씨의 방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온 김에 좀 정리하려고.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이니까. 그 말에 김순애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집안 청소하듯 그녀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형님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셨을 텐데. 뭘 그렇게 오래 끌어? 사람이 가면 물건도 정리해야지. 이게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해. 김순애 여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그저 집안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죽어서도 평안히 쉬지 못하는 정희 씨가 불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죽어도 너희 집 묘지에 묻히기 싫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님처럼 살다가 형님처럼 죽고 싶지 않아. 내가 언제 죽든 내 고향에 묻어줘. 그날 밤 김순애 여사는 꿈에서 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정희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자식이 없어 평생 구박받으며 살았던 정희 씨. 6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생각하며 김순애 여사는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여사의 평온했던 일상은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순애야, 호연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데 너는 알고 있었니? 김순애 여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호연이가 여자친구 있다고는 했는데 결혼 날짜까지 정했다고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손자가 결혼한다는데 왜 소식이 없어? 너희들 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모르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호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이번 주말에 당장 내려와. 결혼 준비 얘기도 해야 하고 집안 어른으로서 내가 봐야지. 김순애 여사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호연이가 바쁘다고 하면 어떡하죠?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아서. 바쁘다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 결혼은 집안 어른 허락 받고 해야지. 당장 내려오라고 해.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김순애 여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호연이 결혼 얘기 듣고 주말에 내려오라셔. 남편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연아,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자. 내 결혼 얘기 때문에 할머니가 보자고 하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엔 당직이라 못 가요. 다음 주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기다리시는데 당직 받고 의사라고 그 정도 못해? 김순애 여사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겪었던 시집살이의 굴레가 이제 예비 며느리에게도 씌워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김순애 여사 부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민지를 데리고 강원도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시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너무 마음 쓰지 마. 김순애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경고는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민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랐어? 우리 집안은 자식 낳기 힘들었는데 너는 괜찮겠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호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 시어머니는 민지를 부엌으로 불러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상추 씻어서 놔라. 김순애 여사가 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미리 배워둬야지. 저녁 내내 민지는 부엌 일을 도맡아 했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저 집에 안 가요. 민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김순애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엄마도 내 마음 이해해. 민지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행히도 호연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약혼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시어머니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연과 민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소식이 곧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임신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시골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지 상태가 불안정해서 장거리 이동은 삼가라고 하셨어요. 호연이 전화로 할머니께 전하자 시어머니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손주의 건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애 여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적어도 민지는 자신처럼 30년을 시집살이하며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다행히 자신의 남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순애 여사는 벌써부터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허리를 붙잡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디스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에는 내가 좀 집에 있으면 안 될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명절에 어떻게 안 내려간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요즘 병원 다니잖아.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남편은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의사가 뭘 한다고? 허리가 아프면 더 움직여야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명절에 어머니 혼자 두면 어떡해? 형수님도 안 계신데. 김순애 여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 나이 60도 훨씬 넘었어. 솔직히 힘들어. 명절마다 내려가는 것보다 평소에 가끔씩 찾아뵙는 게 어떨까? 평소에도 충분히 내려가잖아.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제사, 명절은 1년에 딱 2번뿐인데 그거마저 안 가겠다고? 그녀는 반박하려다가 이내 포기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말싸움을 해왔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내의 건강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김순애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우 갈비, 과일, 떡 등을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랜만에 갈비 사들고 가니 그녀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3시간의 고속도로 주행 동안 그녀는 점점 가까워지는 시골집을 생각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시골집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현관 앞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남편이 크게 외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숙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는 고개만 살짝 돌려 인사했습니다. 왔어. 어머니는 부엌에 계셔. 김순의 여사가 부엌으로 향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보연이는 어째 안 보이네. 아, 민지가 임신 중이라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요. 다음에 오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핑계가 많구나. 요즘 젊은 것들은 가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대. 며느리 교육은 어떻게 시킨 거야? 김순의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민지가 첫 임신이라 조심스러워요.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내가 너 임신했을 때도 김장 150포기 담갔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고 김순의 여사는 묵묵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설거지가 밀려있고 냉장고는 오래된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일부러 정리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냉장고 좀 정리하고 저녁 준비해라. 애들 왔으니 뭐라도 잘 해줘야지. 김순의 여사는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시숙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혼자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남편은 한 번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붉은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오늘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의 여사의 시골집에서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일어났네. 다 뜨겠다. 이 시간까지 자고. 시계는 겨우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우선 이 냉장고 좀 정리해. 너희가 가져온 갈비랑 음식들 넣을 자리가 없어. 김순의 여사는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를 열고 한우 갈비와 과일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냉장고는 이미 오래된 반찬통과 음식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다 버려도 될까요?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났는데. 버리긴 뭘 버려. 아직 먹을 수 있어. 그냥 구석에 밀어 넣어. 한숨을 삼키며 김순의 여사는 꽉 찬 냉장고를 무리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아침 식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해먹을 거냐? 아범이 명절에 왔는데 뭐 특별한 것 좀 해줘. 어제 저녁에 갈비 해드렸잖아요. 아침은 가볍게 미역국에 밥 어떨까요? 뭐? 명절에 그게 뭐야? 전부쳐, 호박전, 김치전, 그리고 생선전도 부쳐. 김순의 여사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치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일거리를 던졌습니다. 점심에는 갈비찜 좀 해라.
여기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한우로 김순애 여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과 시숙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냉장고에 있잖아. 조금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목마르댄다. 물 좀 떠다 줘라. 김순애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이런 것도 못해주나라는 비난이 읽혔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도 그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찌개까지 끓였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바빴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허리가. 아이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일이 언제 끝나니? 나도 허리 아프다. 내 나이가 몇인데. 너보다 훨씬 많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김순애 여사는 다시 일어나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자 곧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일이 차례니까 오늘 미리 준비해둬야 해. 제사상에 올릴 나물 다듬어 놓고 전 부칠 준비도 해둬.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있던 김순애 여사는 저녁 식사 때 겨우 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반찬은 뭐야? 맛이 싱겁네. 소금도 제대로 못 넣어? 죄송해요. 남편이 요새 혈압이 있어서 싱겁게 했어요. 아이고, 그럼 따로 해주던가. 명절에 이게 뭐야? 김순애 여사는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여보, 반찬 맛있는데 평소보다 더 잘했네. 드디어 남편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가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근데 순애야, 너 요새 살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범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지.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김순애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그녀는 홀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형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겨우방으로 들어간 김순애 여사는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많이 피곤해. 응.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우리가 왔다고. 김순애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실지 몰라도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례 당일 김순애 여사는 전날의 고된 준비와 늦은 취침으로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숙, 시어머니와 다르게 그녀만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깨우는 신호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어났네. 여기 봐. 이게 우리 집안 전통 진설도야. 이대로 차례상 차려야 해. 김순애 여사는 눈을 비비며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게 그려진 차례상 배치도였습니다. 어머님, 작년에도 제가 차렸잖아요. 뭐? 작년에 내가 차린 거 보고 우리 선조님들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 올해는 제대로 좀 해.
허리를 펴기도 힘든 상태로 그녀는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차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과일은 저렇게 놓는 게 아니야. 조상님께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 어머님, 작년에도 이렇게 놨는데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나이 먹더니. 기억력도 떨어지나? 김순의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종이에도 분명히 과일은 지금 자신이 놓은 대로 배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차례상이 완성되었을 때 남편과 시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상이 참 좋네요. 시숙의 말에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지. 김순의 여사는 뒤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했을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릴 뿐이었습니다. 차례가 시작되었고 남편과 시숙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제사 내내 뒤에서 서서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는 역할만 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아내에 대한 감사보다는 차례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 삼원하셔야죠. 남편의 말에 시숙이 다시 절을 했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뒤에서 쟁반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일꾼 같은 존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가벼운 다과를 즐기는 동안 김순의 여사는 홀로 차례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는 그녀의 몫이었고 남편과 시숙은 거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 김순의 여사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약봉지였습니다. 이거 허리에 좋다더라. 그 순간 김순의 여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허리 상태를 신경 써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마당도 좀 쓸어. 작년보다 더럽네. 뜨거운 물에 장시간 손을 담그다 보니 손가락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니. 여보, 허리 괜찮아?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도와주려는 걸까? 많이 아파.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어머니가 좋은 약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의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울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어머니에게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허리를 짚으며 힘겹게 마지막 그릇을 닦았을 때 김순의 여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의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설거지를 마치고 간신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의 여사는 눈을 떴고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벽지 요리였습니다. 순애야, 이거 좀 발라줘. 김순의 여사는 어리둥절해서 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눈이 멀었어? 벽지지. 작은 방에 곰팡이 핀 데가 있어. 그거 좀 덮으라고. 지금요?
제가 어떻게 벽지를.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뭐가 어렵다고 그래? 풀 발라서 붙이면 되는 거지. 어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 김순애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로 인해 이미 주름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만져도 아프고 머리는 지끈지끈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벽지 바르는 법을 모르겠어요. 게다가 허리도 너무 아파서. 아니,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해.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할까? 내 허리가 너보다 안 아프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순애 여사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살았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저는 벽지 공사는 못해요.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뭐라고? 남자한테 그런 거 시키라고? 말 대꾸하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즉시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야, 내 마누라가 이렇게 말 대꾸를 해. 작은 방 벽지 좀 발라달라고 했더니 못한다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좀 들어드려.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김순애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속에서는 용암처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너도 할 수 있잖아. 왜 나한테만 시켜? 나 허리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날씨가 더워서 그래? 어머니께 그게 무슨 태도야? 김순애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벽지 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벽지가 바닥을 굴러 시어머니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할래.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이제 60 넘은 지 오래야 힘들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순애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녀처럼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망종이 다 있나? 내가 얼마나 널 아껴줬는데. 아껴줬다고요? 언제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순애 여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환갑도 다 된 나이에 벽지 바르라고? 너희 집 하녀가 아니라고. 여보,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왜? 어머니 앞이라서 내가 참아야 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김순애 여사는 부엌을 나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휴대폰과 지갑만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집에 갈 거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갑자기 왜 이래? 명절인데 어떻게 가?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명절에 안 내려올 거야. 당신은 오든 말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감히 내가. 이게 무슨 폐륜이야? 김순애 여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폐륜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노예인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께 사과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 김순애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진작 이러지 않은 거야.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그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김순애 여사는 터미널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서울행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원도의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모든 통화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지만 그녀는 한 번만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장 내려와서 사과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의 전화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끊어버렸고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더 시골에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난 30년 동안 상처받았어. 이제 그만하려고. 남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김순애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집 식모 노릇 안 할 거라면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 말에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결심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풀이 죽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진짜 날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다기보다는 나를 찾으려는 거야. 60년 살면서 30년을 남의 집 하녀처럼 살았어. 이제는 김순애로 살고 싶어. 다음 날 김순애 여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마치 금기어가 된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며느리 민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연과 민지는 추석에 김순애 여사의 집에 오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손자 데리고 찾아뵐게요. 오지 마, 민지야. 네. 왜요? 추석은 여행 가기 좋은 날이야. 나도 제주도 갈 거고. 너희도 호연이랑 아기 데리고 좋은 데 가서 쉬어. 하지만 명절인데. 명절이 뭐 특별해? 그냥 쉬는 날이지. 너도 이제 시집살이 하지 말고 너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 전화를 끊고 김순애 여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지에게 자신과 같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아버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가자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난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가. 남편은 결국 혼자 시골로 내려갔고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애 여사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웃기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사상을 거의 못 차렸어. 황태포 몇 개에 과일 몇 개, 시장에서 사온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대. 김순애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제사도 명절도 없어지겠네. 그 말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해주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내가 왜? 평생 했잖아. 이제는 당신이 하든지, 당신 어머니가 하든지 해. 난 이제 그만. 남편은 정말 화가 났지만 김순애 여사가 이혼 서류 파일을 슬쩍 들어보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로 시집 이야기는 완전히 금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도 보고 싶으시대. 한 번만 내려가면 안 될까? 안 돼. 손자 보고 싶으면 어머니가 올라오시라고 해.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고 점점 김순애 여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권력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제 김순애 여사는 60대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안일을 돕고 아내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소희 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느라 항상 바빴고, 그래서 할머니가 소희와 오빠를 거의 키웠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소희의 머리를 빗어주고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희야, 학교 어땠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찐 거 있단다. 가방 내려놓고 먹어볼래? 소희는 할머니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녀에게 할머니의 부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소희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할머니는 소희가 하는 모든 게 다 자랑스럽단다. 저녁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희와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을 항상 하나씩 준비했고, 두 손주의 밥그릇에 반찬을 골고루 얹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소희와 오빠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녀가 살았단다. 그 소녀는 우리 소희처럼 똑똑하고 예뻤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두 손주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떨리고 나이 들었지만 소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우리 소희 자장자장. 깊은 잠에 들거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사랑스런 우리 아가. 주말이면 할머니는 소희와 오빠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록 걸음이 느렸지만 손주들의 손을 꼭 잡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그건 민들레란다.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어디든 새 생명을 피울 수 있지. 소희도 그렇게 어디서든 활짝 피어날 거야. 이런 일상이 모여 소희의 어린 시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비록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인생의 지혜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희가 자라면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구부정한 허리가 모두 자신과 오빠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소희의 마음 속에 깊은 감사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소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품은 언제나 소희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소희가 중학교에 입학한 그 해봄, 그녀의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오르던 소희의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던 소희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겁니다. 가족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당신이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고 이후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생활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우거나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집이 세져서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놀라운 인내심으로 소희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가스불 꺼야 하는 거 잊었구나. 괜찮아. 내가 껐으니 걱정 말아라. 다음엔 메모라도 써놓을까? 아, 메모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왜 가스불을 꺼야 한다고 했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 후엔 꼭 꺼야 해요. 우리 가족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희는 갑자기 변해버린 어머니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꼭 안아주고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도 자주 잊어버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도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온 가족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싫어요. 병원 가면 주사 맞을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예요. 소희의 오빠가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할머니는 특유의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빨리 나아야 소희랑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기침하면 아이들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병원 가는 게 어떨까요? 결국 할머니의 따뜻한 설득에 어머니는 마음을 돌렸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희는 할머니의 지혜와 인내심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며느리가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챙겨야지. 아픈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게 가족이 할 일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이러한 헌신은 소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할머니의 모습은 소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점차 변화된 가정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할머니의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책임감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지만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소희에게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80대 중반에 접어든 할머니는 예전보다 기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숨이 차고 관절통으로 고생했지만 여전히 소희의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할머니는 소희와 오빠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니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너희 엄마는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마음은 참 착한 사람이란다. 내가 없어도 둘이서 엄마를 잘 돌봐주려. 소희와 오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할머니의 손등에 드러난 푸른 핏줄과 깊은 주름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소희가 22살이 되던 겨울, 가족들에게 평화로운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후 조금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소희가 깨우러 갔을 때
조용히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깨어나지 않는 할머니를 보며 소희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가족들은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희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소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위로했지만 할머니를 딸처럼 사랑했던 어머니의 상실감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어머니는 몇 주 동안 할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자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식자재 수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외국 식품 바이어로 일하는 그녀는 활발한 성격과 언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경찰로 일하던 오빠는 30살에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던 세원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새언니 세원은 처음부터 소희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성격으로 특히 소희의 어머니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언니가 직접 만든 요리는 어머니의 특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새언니가 갑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소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이 제가 만든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재료 사들고 왔어요. 소희는 감동했습니다. 새언니는 단순히 시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희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는 새언니가 만든 떡볶이를 행복한 표정으로 먹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세원이가 만든 떡볶이는 정말 특별해. 이 맛을 어디서도 못 찾겠어. 소희는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언니는 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명했으며 때로는 아이처럼 구는 어머니를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소희는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바라던 것처럼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언니 세원의 등장은 소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할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종종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가족의 소식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소희 가족의 중심에 살아 있었습니다. 소희 가족이 새언니의 등장으로 한층 더 화목해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새언니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빠가 다쳤어.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급하게 옷을 챙겨 입은 소희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강도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복부와 팔에 심각한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소희는 새언니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밝고 차분했던 새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의사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새언니는 소희의 부모님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큰 혈관은 다치지 않았대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드릴게요. 병원에서 계속 지킬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오빠의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팔의 신경이 손상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복부 상처도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새언니는 경찰서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오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모든 간호사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했고 오빠의 식사부터 투약, 운동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 같아. 빨리 회복해서 직장에 복귀할게. 가장으로서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미안해. 소희는 병실을 드나들며 새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새언니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대신 오빠를 간호하기도 했고,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병원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희는 새언니가 단순히 좋은 아내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번은 새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빠가 소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원이가 내 옆에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매일 밤 내가 잠든 줄 알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 소희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새언니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 4개월 후 오빠는 병원을 떠나 집에서 요양을 시작했고 점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무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재활치료의 효과와 새언니의 정성 덕분에 6개월 만에 현장 근무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빠가 완전히 회복한 후 소희 가족은 모두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새언니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원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진심으로 고맙다. 새언니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걸요. 소희는 그날 저녁 새언니가 자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보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비록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특히 새언니와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문득 할머니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의미를 새언니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30을 앞둔 어느 봄날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민호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만남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민호는 소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도시 곳곳에 정원과 공원을 가꾸는 조경회사에서 일하는 전문 정원사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소희의 가족에게도 그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혼 후 소희와 민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이면 거의 빠짐없이 소희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민호는 항상 계절 과일이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 들고 갔습니다. 그는 소희의 어머니 상태를 이해하고 늘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소희의 어머니가 민호에게 유독 애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내일 바로 가지 말고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소희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에 쉬어야지. 하지만 민호는 오히려 기꺼이 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내일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 내고 하루 더 있을게요. 어머님이랑 같이 근처 공원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소희의 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고 소희는 남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민호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소희의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짜고 재료도 어울리지 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희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먹는 척했지만 민호는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구수하고 맛있네요. 아침부터 이런 걸 먹으니 하루 종일 힘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맛없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 사위가 제일 착한 애 앞으로 자주 끓여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 솔직히 좀 이상했잖아.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맛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신 거잖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 그런 민호의 마음씨는 소희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퇴근 후 항상 소희의 하루를 물어봐 주었고 소희가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집안일을 자진해서 도맡아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피곤해 보이는데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넌 그냥 쉬어. 소희가 가끔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민호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소희가 좋아하는 꽃으로 작은 꽃병을 채워놓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희는 민호의 작은 배려와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소희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소희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고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희는 종종 민호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의 가족들도 소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소희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동생 형수가 된 소희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소희의 동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소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해 이미 3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고 소희가 시댁 식구가 되었을 때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소희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 준비를 할 때 지연은 언제나 임신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님, 저는 임신했으니까 주방일 안 해도 되죠? 형님은 아직 아이도 없고 건강하시니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소희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임산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긍했습니다. 그래. 몸 상태도 안 좋을 텐데 편하게 쉬어.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할게.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소희는 동서의 행동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희를 깎아내리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갑자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생선만 있는 거예요? 임산부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소고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에 생선도 잘 먹어서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지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소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건 미리 물어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산부 식단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준비했을 텐데. 다음에는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알려줘. 그걸 꼭 제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가족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날카로운 대화가 계속되면서 소희는 동서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지연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소희는 정성껏 아기 옷과 신발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꽤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골랐지만 지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형님,
이제 보니 정말 센스가 없으시네요. 이런 아기 옷이나 신발은 친구들한테 흔히 받는 선물인데 가족이면 이것보다 더 특별한 걸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고른 건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원한다면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고 하실 건가요? 전 그냥 형님이 센스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의 말다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지연이 자주 형님은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이라는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소희와 민호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연의 말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소희의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 번은 소희가 용기를 내어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같은 며느리로서 서로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날 멀리하는 것 같아서.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전 형님한테 불만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형님을 멀리했다고 그러세요? 툭하면 내가 아이가 없어서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그래. 전 그냥 제 말투가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이 한 말인데 형님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소희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와의 어색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표면적으로나마 친절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소희와 민호 부부에게 임신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소희 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소희는 배란 유도제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의 치료를 받았고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소희는 자신을 탓했고 민호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소희야, 우리 아직 젊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우리 둘만의 시간도 소중하잖아. 민호의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소희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동서의 무심한 말들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 지연의 둘째 아이 돌잔치가 열렸을 때 소희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소희는 예쁜 선물을 준비하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행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도중 지연이 친구들에게 소희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형님이세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애가 없으셔서 아이 용품 선물할 때 항상 조언해드려요. 소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리를 망치지 않기 위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행복을 찾을 거야. 지연이의 말에 상처받지 마. 돌잔치 이후에도 지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희의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는 형님은 애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이 교육 관련 대화가 나올 때면 소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소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 번 더 지연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마련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나도 엄마가 되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내가 자꾸 애가 없어서 모른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지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형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아이가 더 안 생기는 거 아닐까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그 말은 오히려 소희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신력이 부족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희는 동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점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민호와 함께 난임 치료에 집중했고 부부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견디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결과가 어떠든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민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소희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가치가 어머니라는 역할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상처 주는 말들과 임신에 대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소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소희의 남편 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생각했던 증상이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민호는 지속적인 피로와 함께 피부가 가려워지고 얼굴과 눈 주위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은 민호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비알코올성 간경화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자가면역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소희와 민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평생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치료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간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의사는 결국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분의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간이식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 가족들은 크게 놀라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집안을 위해 너무 고생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했는데 대학도 못 보내고 그런데 이렇게 아프다니. 소희는 시부모님을 위로하면서도 남편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형을 위해 자신이 간이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 내가 간이식 해줄게. 벌써 검사도 받아봤는데 적합하대. 형이 우리 가족 위해 평생 고생했으니 이번엔 내가 형을 도울 차례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동서지연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애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 그런 위험한 수술을 어떻게 받겠다는 거야? 우리 형이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당신은 우리 애들 아빠이기도 하잖아. 혹시라도 수술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인 신우에게 간이식 수술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소희도 이 점을 이해했기에 말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소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몰래 병원에 가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희는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제가 민호 씨에게 간이식을 하겠습니다. 이미 검사를 마쳤고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서방님은 아이들이 있으니 건강하게 가족을 돌봐야 해요. 이 발표에 모두가 놀랐고 민호는 소희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안 돼. 소희야, 내가 그런 위험한 수술을 받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그러나 소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서 지연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진작에 형님이 한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괜히 우리 신우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말씀하세요. 그 말에 시동생 신우가 분노했습니다. 정신 차려. 형수님이 얼마나 큰 결정을 하신 건지 알아? 그런 수술이 쉬운 줄 알아? 형수님이 형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는데 내가 뭔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가족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고 민호는 괴로워하며 소희에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이러지 마. 내가 아픈 건 내 문제야. 당신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소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소희의 강한 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간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소희와 민호는 함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소희는 불안함보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소희의 간 일부를 민호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고 두 사람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병원에서 번갈아가며 두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민호는 소희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때문에 이런 큰 수술까지 받게 하고. 소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한 몸이 된 거야. 내 간이 내 몸에서 살고 있으니까 일심동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봐. 퇴원 후 시부모님은 소희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희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아이고, 몸도 안 좋을 텐데 왜 왔어? 따뜻한 방 준비해놨으니 들어가서 쉬어라. 시어머니는 소희의 건강을 위해 음식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간 수술 후에는 염분이 적은 음식이 좋다고 하여 모든 반찬을 싱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희의 간이 놀라운 속도로 재생되어 이미 85%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소희의 젊은 나이와 건강한 체질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간을 떼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된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서 지연은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다들 너무 유난히시네요. 어차피 다시 자라는 간인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누가 보면 죽다 살아난 줄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 명절이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음식 준비와 차례 후 가족들은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희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컨디션이 점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소희는 주방에 가서 간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서 지연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소희를 보자마자 또 다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유,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먹어요? 애도 못 낳는 사람이 먹는 건 참 잘하네요. 소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순간 폭발할 것 같았지만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은 배고파도 먹으면 안 돼. 옛날에는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죄인 취급했다고요.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 가는데 애 한 명도 못 낳았으면 밥이라도 좀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희가 더 말하려는 순간 주방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서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형님한테 그렇게 말할 거니? 형님이 결혼해서 애가 안 생겨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왜 자꾸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야? 그 소리에 시아버지와 민호, 시동생까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시동생은 아내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형수님이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놓은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동서는 온 가족의 질책을 받자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은 아내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형수에게 함부로 대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동서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수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10년 동안 쌓인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소희를 따로 불러 사과했지만 소희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소희는 동서의 갑작스런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 가족들의 질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의 도움은 거절했습니다. 간이식 수술 이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소희와 민호의 건강은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봄날 저녁 창가에 앉아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둘만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민호의 말을 듣던 소희는 문득 며칠 전 뉴스에서 본 해외 입양 아동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입양할까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정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민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야.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사는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대상 아동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입양 절차의 복잡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희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에 놀랐지만 민호와 함께 모든 과정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렸습니다. 소희의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소희야,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꼭 핏줄이 이어져야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란다.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딸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아이에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두 사람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큰 결정을 했다니.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게. 입양 절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가정조사, 심리평가, 교육과정, 서류 준비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지루한 과정이었지만 소희와 민호는 서로를 격려하며 한 단계씩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입양 준비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부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다가 입양을 선택한 가족들, 이미 입양에 성공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난임을 겪으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입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희와 민호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헌신, 시부모님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을 자신들도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희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셨던 것처럼 입양될 아이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장가, 맛있는 간식, 인내심 어린 가르침,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소희는 어떤 부모가 될지 그려보았습니다. 비록 아직 어떤 아이가 그들의 가족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소희와 민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방을 꾸미고 책을 모으고 아이와 함께 할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소희는 또한 자신처럼 장기 이식을 통해 가족을 구한 사람들에게도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술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소희와 민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도전이 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새 가족을 맞이할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